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지르회십 중에서도 제7장, 유해 위험물질과 성면 관련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게 법조항만 보면 좀 막연한데 실제 질문이랑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모아놓은 거라 법규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 잡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리하시는 분들, 또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유해 위험물질 관리의 핵심, 또 성명 관련해서 주의할 점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질부터요. 아파트 보일러실 같은 곳에서 문제될 수 있는 거. 일산화탄소요. 이게 법적으로 급성 독성 물질인가요? 그리고 사고가 난 적 없어도 감지기를 미리 달아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산화탄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급성 독성 물질, 그 구분 3에 해당합니다. 9분 3이요? 네. 지리회식 보면 G 실험 기준 같은 거 LC50 값 1805 ppm 이걸 근거로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은요. 이게 누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보일러 배관 이런 데서는요. 그렇죠. 언제 셀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사전에 감지기하고 경보 설비를 꼭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선제적인 예방이니까요. 우리 현장은 아직 사고 없었는데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고 유무와 무관한 사전 설치 의무.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또 다른 물질, 그 플라스틱 만들 때 쓰는 염화비닐, VC라고 하죠? 네네, VC. 이걸로 PVC를 만드는데 우리가 쓰는 PVC 파이프나 전선 피복 이런데 혹시 그 VC가 많이 남아있을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그 부분도 지리회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기체 상태인 VC하고 이걸 중합해서 만든 고체 상태의 PVC는 다르다는 거죠. 기체랑 고체는 다르다. 네, VC는 기체고 PVC는 이제 폴리어마 비닐, 안정된 고체잖아요.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최종 PVC 제품에는 VC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극미량, ppm이나 ppb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ppm, ppb면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PVC 제품에 대해서 VC 함량이 1% 넘는지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VC 가스 자체를 제조하는 공정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허가 대상이지만요.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우리가 흔히 보는 PVC 제품 생산 자체는 다른 허가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BC가스 제조랑 PVC 제품 생산은 법적 관리가 다르다. 이건 명확히 이해됐습니다. 그럼 어떨 때 허가 대상 물질을 사용한다고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촉매제 같은 거 쓸 때요. 거기에 황화니켈 같은 허가 물질이 1% 이상 들어있다면 그 촉매제를 쓰는 공정 자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사용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넓게 본다는 거예요. 넓게요? 어느 정도로요? 지류회시를 보면 그냥 허가 물질 든 촉매제를 반응기에 넣는 행위,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물질이 든 중간 생산물을 다른 공정으로 옮겨서 특정 금속 같은 걸 추출하는 과정 있죠. 네네. 그것도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공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작업장을 청소하는 작업까지도 잠재적으로는 허가 대상 물질의 사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와, 폐기물 처리나 청소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주 공정 외에 후처리나 폐기 과정까지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안전하게 다루려면 정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중요할 텐데요. 이 지리회 시집에도 MSDS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들 좀 짚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쓰는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이요. 이게 MSDS 원본 내용이랑 조금 달라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좀 현실을 감안한 해석인데요. 당연히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은
MSDS를 기본으로 참고해서 만들어야죠. 그렇죠. 기본은 MSDS니까. 네. 그런데 지리회 씨에 따르면 현장의 구체적인 설비나 작업 방식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는지 이런 걸 반영해서 내용을 좀 더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좀 바꿔도 된다는 거네요. 네. MSDS가 그냥 딱 정해진 매뉴얼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맞게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적용성을 인정해 준 거군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MSDS에 어떤 정보는 꼭 넣어서 공개해야 하고 어떤 건 정부에 제출만 하면 되는지 이 기준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함량이 아주 낮은 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그게 중요한 구분입니다. MSDS가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하나는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들 교육할 때 쓰는 공개용 MSDS. 공개용이요? 네,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제출용 MSDS. 이렇게요. 아, 두 가지. 네. 법에서 정한 기준 농도, 이게 유해성 분류 따라 다른데 0.1%나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성분은요, 공개용 MSDS에는 그 이름이랑 함량을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 공개용에는 빼도 된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이렇게 공개용에서 뺐다고 해도 제출용 MSDS에는 반드시 그 성분의 정확한 명칭이랑 실제 함유량을 다 적어서 내야 합니다. 아, 제출용에는 다 써야 하는군요. 불순물 같은 것도요? 네, 불순물도 똑같은 기준을 따르고요. 혼합물도 마찬가지로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분류된 성분 중에서 기준 농도 이상인 것만 공개용 MSDS에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정부에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다 주고 현장 공개 자료에서는 기준 미만 성분은 좀 뺄 수 있다. 이겁니다. 아하, 정보 공개 수준을 좀 다르게 두는 거군요. 정부에는 상세하게, 현장에는 핵심 정보 위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 MSDS 작성하고 제출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만든 회사, 수입하는 회사. 만약에 제조를 다른 회사에 맡겼으면, 그러니까 하청을 줬으면 누가 책임자인가요? 지리회식에서는 제조자를 실제 화합물질을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섞는 당사자로 봅니다. 실제 만드는 사람이요? 네. 그래서 제조를 위탁했다면 주문한 원청이 아니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수탁자, 즉 하청업체가 MSDS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 원청이 아니라 하청업체요? 네. 이 점이 실무에서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수입자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사람, 보통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해당되고요. 결국 실제 만드는 회사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MSDS 작성 제출의 주체가 되는 거죠. 책임 조체가 명확하네요. 실제 만드는 곳, 수탁자나 아니면 들여오는 곳, 수입자가 책임진다. 그럼 MSDS는 한 번 내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성분이나 유해성 정보 같은 게 바뀌면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에 보면요, 시행규칙 제159조에 중요한 정보가 바뀔 때가 명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유해성이나 위험성 정보가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구성 성분 종류나 함량이 바뀌어서 안전보건 조치가 달라져야 한다거나 이런 핵심 내용이 변경되면요. 네. 기존의 MSDS 유예 기간이 남아있든 말든 상관없이 즉시 수정된 MSDS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요. 유예 기간이랑 상관없이. 네, 핵심은 즉시 그리고 중요 정보 변경 시입니다. 아주 사소한 변경은 제출 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안전이랑 직결된 정보는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라는 거죠. 즉시 업데이트 및 제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안전 생각하면 당연한 거겠네요. 그런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핵심 성분 정보 같은 거 영업 비밀이라서 좀 공개하기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MSDS 시스템 통해서 신청하고 심사 수수료 내면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심사해서 성분 이름이나 함량을 좀 다른 명칭이나 함량 범위로 적을 수 있게 승인해 줄 수 있어요. 아, 신청하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요? 네, 비공개하려는 성분이 다른 법,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화평법이라고 하죠. 네, 화평법. 이 화평법상 유독물질이나 허가물질 같은 걸로 지정돼 있으면서 일정 함량 이상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이라고 있어요.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 같은 고위험 물질이요. 아, 네, 특별 관리 물질.
이런 거에 해당하면 설령 최종 제품 자체는 유해 물질이 아니라고 해도 그 성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영업비밀이라도 고위험 물질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업비밀 보호에도 한계가 있고 특히 위험성이 높은 물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이 더 우선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신청은 가능하지만 화평법상 유해화학 물질이나 특별관리 물질 같은 거는 비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 네, 이건 꼭 알아둬야겠네요. 그럼 실제 현장에서 MSDS 정보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보죠. MSDS 대상 물질 용기나 포장에 경고 표지 붙여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특히 뭐 연구실, 시약병처럼 용기가 아주 작으면 스티커 붙일 자리도 좀 애매할 텐데요. 맞습니다. 경고 표지 부착은 기본이죠. 지뢰 회시를 보면 100g이나 100ml 이하 이렇게 소량 용기는 좀 예외를 둬요. 모든 정보를 다 담기 어려우니까 물질 이름, 그림 문자, 위험이나 경고 같은 신호어, 그리고 공급자 정보 이 정도만 표시하는 축약된 표지가 허용됩니다. 아, 작은 건 좀 간단하게 해도 되는군요. 네, 만약에 용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해서 스티커 붙이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꼬리표, 태그 있죠? 그걸 달아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꼬리표도 된다. 네, 또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만약에 여러 회사에서 똑같은 화학 물질을 봤는데 제조사마다 제품명이나 유해성 표시가 조금씩 다르다. 이럴 때는요, 각기 다른 경고 표지를 모두 다 붙여야 합니다. 아, 다 붙여야 해요? 하나만 붙이면 안 되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품 같은 경우 외국 회사가 당연히 한국어 표지를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럴 땐 국내 수입하는 사업주가 책임지고 한국어 경고 표지를 만들어서 붙여야 합니다. 소량 용기, 다수 공급처, 수입품 다 지침이 있군요. 꼬리표도 된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MSDS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쉽게 볼 수 있게 둬야 하잖아요. 이거 꼭 종이로 인쇄해서 파일에 꽂아놔야 하나요? 요즘 다 컴퓨터 쓰는데 화면으로 보여줘도 괜찮지 않아요? 네, 가능합니다. 지뢰 회시에서도 근로자가 작업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컴퓨터 같은 전산 장비 설치하고 그 화면으로 MSDS 보여주거나 비치하는 방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그냥 파일만 띡 저장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면 모든 해당 근로자가 그 시스템을 실제로 쓸 줄 알도록 교육도 하고 접근 권한도 줘야 하고 또 필요할 때 바로 종이로 인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하고요. 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디지털 방식이라도 정보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점이네요. MSDS 관련해서 교육도 의무잖아요. 네, 맞아요. 이 교육은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혹시 뭐 몇 시간 해야 한다 이런 거 정해져 있나요? 교육 대사는 그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취급은 뭐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하여튼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요. 네. 교육 시점은 법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MSDS 대상 물질을 처음 다루게 될 때 아니면 기존 물질이라도 새로운 유해성이나 위험성 정보가 나왔을 때 또 작업 방법이나 절차가 바뀌어서 노출 위험이 좀 달라질 것 같을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해당 근로자한테 지체 없이 교육을 해야 하고요. 지체 없이. 네, 별도로 뭐 몇 시간 이상 해라 이런 법정 교육 시간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MSDS 교육을 1시간은 법에서 정한 정기나 수시 안전보건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하는 게 좋겠죠. 교육 내용은 당연히 그 물질 MSDS에 있는 정보들, 뭐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보호구는 뭘 써야 하나 이런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자율이지만 내용은 충실하게, 그리고 법정 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MSDS 질문인데요. 플라스틱 필름처럼 이미 모양이 다 만들어진 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MSDS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완제품 형태고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면 MSDS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된 필름 롤을 지게차로 그냥 옮기기만 한다. 이러면 MSDS 필요 없겠죠? 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첫째는 완제품이라도 아까 말한 특별관리물질 있죠. 그걸 포함하고 있다면 MSDS가 필요합니다. 아, 특별관리물질은 예외. 네. 둘째는 처음엔 완제품처럼 보여도 나중에 공정에서 이걸 자르거나 갈거나 녹이거나 하면서 제품 안에 있던 유해물질이 뭐 분진, 흉, 가스 형태로 나와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다면 이것도 MSDS 대상이 됩니다. 아, 후속 공정에서 노출되면 대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완제품이라는 형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취급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완제품이라도 특별관리물질 포함 여부, 그리고 후속 가공 시 노출 가능성. 네, 기준이 명확하네요. 자, MSDS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갔습니다. 이제 좀 특정 유해물질,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고 관리도 아주 까다로운 성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 철거할 때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면은 정말 주의해야죠. 이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이거 아무 건설업체나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절대로 안 됩니다. 지뢰회시에서 이 점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다 갖추고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 성면 해체 제거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된 전문 업체만요? 네, 일반 종합건설업체나 인테리어 업체 이런 데는 자격이 없어요. 일정 기준 이상의 성면이 들어있는 건물을 뜯거나 설비를 제거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자격 요건이 아주 엄격하군요. 그럼 이 전문 업체가 작업을 하다가 원래 신고했던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작업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해체할 면적이 좀 늘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 노동청에 신고했던 내용, 예를 들면 작업 기간, 해체할 성면 자재 종류나 면적, 현장 책임자 이름, 아니면 작업하는 근로자 명단 같은 거요. 이런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변경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걸 어기고 신고 안 하고 그냥 막 바꾸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 변경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신속한 변경 신고 의무, 이것도 놓치기 쉽겠네요. 작업자 보호 장비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특히 실내 작업할 때 눈 보호하는 보안경, 이거 꼭 써야 하나요? 얼굴 절반만 가리는 반면형 마스크 쓸 때도요. 왜 반드시 써야 합니다. 법 규정에 보면요. 사업주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할 때 근로자가 눈 부분이 노출되는 반면형 마스크 같은 걸 쓴다면 반드시 고글 형태의 보호 안경을 추가로 지급하고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아, 눈으로도 들어갈 수 있군요. 네, 눈 점막통에서도 성면 분진이 흡입되거나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보호구랑 같이 눈 보호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작업 과정만큼이나 어쩌면 작업 끝난 후 처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작업 다 끝났는데 작업장에 성면 조각 같은 잔재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나요? 네, 그건 정말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작업 완료 후에 그 작업장에 성면이 든 잔재물이 절대로 남지 않도록 습식 청소 같은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남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질의해시 내용을 보면 이 잔재물 기준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격해요. 눈에 보이는 성면텍스 조각이나 부스러기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성면텍스를 천장에 고정했던 아주 작은 나사못 하나까지도 제거해야 할 잔재물에 해당한다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와, 나사못 하나까지도요. 네, 이런 잔재물을 남겨두는 건 작업 기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고 만약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기준이 정말 타협이 없네요. 깨끗하게 치운다는 게 이런 의미군요. 이게 결국 나중에 그 공기 중 성면 농도 측정하는 거랑도 바로 연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성면 작업 끝나면 반드시 공기 중 성면 농도를 재서 안전 기준치 아래인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농도 측정의 대전제가 바로 잔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농도 측정은 작업장 바닥이나 벽 같은데 제거 대상 물질 조각, 눈에 보이는 부스러기, 쌓인 먼지, 이런 잔재물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작업장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청소 다 끝내고 마른 다음에 해야 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나사못 같은 아주 작은 부속품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잔재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정말 철저하게 청소를 다 마친 후에야 농도 측정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지리회 시집 내용을 통해서 유해의 위험물질과 성명 관리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 물질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MSDS 같은 걸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 특히 성면은 잔재물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제거하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정말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은 선제적인 예방 조치 그리고 명확한 정보 소통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 지리회시 내용들이 결국 법규가 실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을 위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단순히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업장과 작업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 안에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그 위험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소통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또 다른 법이나 사회적인 논의,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